안녕하세요. 손녀를 키워서 너무 재밌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딸과 사위, 그리고 경악할 만한 인물이 개입된 사연을 쓰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밌고 스릴 있고 시원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1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이의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딸과 둘이서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딸을 잘 키우려고 경제활동에 나섰는데 학력도 기술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연 속 주인공들의 직업이 식당 종업원이던데 저 또한 식당에서 일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벌지 못해서 딸에게 늘 미안했었죠. 그런데 제 딸의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고 낯가리고 말수가 적었어요. 학교에 보내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 없이 지냈답니다. 놀이터에 가도 이웃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걱정이 컸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딸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이의 집에 과자를 보따리로 사갔어요. 딸 손을 잡고 가서 친하게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아이와 엄마에게 부탁했죠. 다행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과자를 선물로 줬고 아이들이 방으로 가서 놀기 시작했답니다. 은영 엄마 고마워요. 우리 딸이 낯가림이 워낙 심하고 소심해서 친구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은영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차르셨어요, 수미 엄마. 애가 아직 어리니 조용할 수도 있죠. 둘이 자주 만나서 놀게 해주자고요. 감사해요, 은영 엄마. 그렇게 딸에게도 친구 하나가 생겼구나 하고 기뻐하며 차를 마시는데 10분 만에 딸 친구 은영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엄마, 나 쟤랑 놀기 싫어. 은영아, 왜 그래? 나 수미 싫어. 나가라 그래. 아줌마랑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 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진 않아 보였는데 제 딸과 놀지 못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잠시 후 딸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나오자 저는 은영이와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소풍이나 현장 체험을 갈 때 혼자만 빠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는 행사니 빠지지 말라고 해봤는데 고집을 부리며 거부했답니다. 수미야, 도대체 뭐가 문제니? 너도 이제 15살이야. 단체 생활에 적응할 줄도 알아야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어? 나 현장 체험 안 가. 왜? 같이 어울릴 친구가 없어서? 수미야, 네가 먼저 다가갈 생각은 안 해봤니? 학교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엎드려만 있다며.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네 행동이 걱정이라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다고. 나 현장 체험 안 가. 딸은 자기 할 말만 하고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이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낸 적도 있었는데 학교를 안 가고 혼자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적응하는 걸 더 힘들어했는지 학교를 자주 빠졌습니다. 아침에 학교 다녀온다고 나가면 혼자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청소년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 정신과에도 데려가 봤는데 마음을 열지 않은 딸은 전문가들 앞에서 고개만 흔들었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회유도 해보고 화도 내봤는데 딸이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사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걱정이 되어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자퇴서를 들고 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려봤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능 준비도 하겠다며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엄마, 학교 관두고 내가 알아서 대학 갈게. 나 어른 되면 이렇게 지내지 않을 거야. 수미야, 많이 힘드니? 학교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학교가 싫어. 아무튼 난 자퇴하고 혼자 공부할래. 반대하면 나 가출할지도 몰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거 몰라? 널 위해 밖에 나가서 고생하며 돈 벌어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싫다고. 학교 다니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해. 대신 공부는 꼭 해야 해. 엄마가 대학까진 보내줄 테니까 등록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얼마 뒤 딸과 학교에 찾아가서 자퇴서를 내고 나왔답니다. 이후 딸아이는 검정고시를 몇 달 만에 합격했고 수능 공부를 또래보다 1년 먼저 준비해서 19살에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하위권이었으니 매우 놀랐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저에게 상의 없이 결정해서 엄청 황당하면서도 기뻤어요. 수미, 네가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내 꿈이 변호사였거든. 변호사가 꿈이었어? 근데 왜 엄마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야? 그냥. 또 그냥이라네. 수미야, 네가 공부해서 잘 뻗어나가는 건 기쁜 일이야. 근데 엄마랑 마음을 터놓고 대화 좀 하면 안 되겠니? 몰라, 싫어. 다 큰 딸한테 내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스스로 로스쿨까지 들어갔으니 그냥 잘했다고 칭찬만 해줄게. 수미야, 열심히 해봐.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딸의 성격으로 변호사를 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보통 노력이 아니니 변호사가 되면 알아서 잘 해내리라 믿었습니다. 몇 년 뒤에 로스쿨을 졸업하게 됐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무식한 엄마 밑에서 참 잘 컸다. 내가 잘 컸다고 생각해? 뭐? 수미야, 말에 씨가 있는 것 같네?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봐. 매번 차갑게 굴지만 말고 확실하게 알려주렴. 됐어. 또 그렇게 대답하네. 그래, 수미, 네가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도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아주 잘했어. 로펌에서 여러 사건의 변호를 맡아 바쁘게 지내던 딸은 30 중반까지 잘 다니다가 로펌에서 나와 개인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건 역시 결정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냈다고? 어디에? 법원 근처에. 이혼 전문 변호를 맡으려고. 이쪽이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렇구나.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앞으로도 잘하리라 믿는다. 늘 무뚝뚝한 딸에게 이젠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응원해주기만 했죠. 딸 입장에서는 제가 식당 종업원이자 이혼녀로 살아왔으니 부끄럽고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높게 널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길 바라고 응원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개인 사무실을 내고 제 집에서도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된 딸은 저한테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이해하고 딸을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줬어요. 자취방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을 많이 해놓고 오기도 했고 적지만 엄마의 마음이 담긴 용돈도 두고 왔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돈 봉투를 저에게 내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돈 잘 벌어. 용돈 같은 거 안 줘도 돼. 여태껏 나한테 줬던 돈 여기 다 모아서 돌려주는 거야. 아이, 수미야, 이건 엄마가 딸에게 주는 마음이야. 왜 이걸 돌려주니? 필요 없으니까. 뭐? 내 자취방에도 그만 와.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 없어.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인 없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지 마. 딸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엄마가 괜한 짓을 했네. 미안해, 수미야. 됐어. 날이 갈수록 더더욱 차가워지고 무뚝뚝해진 딸은 제가 사무실에 가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아 쉽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매일 걱정이었죠. 1년이라는 시간을 딸 눈치를 봐가며 겨우 안부 정도만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딸이 먼저 집에 찾아왔습니다. 독립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수미야, 왔구나. 엄마 집에 와줬구나. 아휴, 우리 딸 안 본 새 많이 예뻐졌네. 엄마, 나 혼자 온 거 아니야. 자기야, 들어와. 딸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였습니다. 멀끔하고 훤칠한 남자가 들어오며 90도로 인사하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어서 들어와요. 미리 말해줬더라면 식사라도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 딸이 저에게 말을 많이 하는 아이도 아니고 연락도 제가 먼저 해야 받아주고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방금 벌어진 일도 그냥 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주방에 가서 식사를 차렸고 딸과 사윗감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이, 둘이 잘 어울리네. 수미야,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소개팅. 아이, 소개로 만난 사이구나. 그럼 둘이 얼마나 만났어? 딸이 대답하지 않고 밥알을 씹고 있자 사윗감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2년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수미가 좀 무뚝뚝해서 잘 모르셨죠?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찾아뵙자고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사는 게 바쁘니 내가 이해해야지. 아무튼 결혼할 짝을 데려왔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 그런데 뭐 하는 분이세요? 어머님, 먼저 말을 편하게 놓으세요. 저는 규모가 작은 회사의 이사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님이어서 낙하산으로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은 모양이네. 그런데 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괜히 우리 수미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닐지 몰라. 그럴 리가요, 어머님. 훌륭하게 따님을 키우신 분인데 왜 걸림돌이 되겠어요. 수미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어머님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 수미가? 수미야, 정말이야? 엄마를 존경하니? 딸은 대답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한테 쌀쌀맞게 굴긴 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하리라 믿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사윗감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보냈습니다. 얼마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사돈 부부를 보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인데 겸손하고 친절하며 예의가 발랐고 저를 시종일관 존중해 주셨습니다. 결혼자금은 딸이 저보다 훨씬 더 돈이 많다며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엄마가 주는 거 받아. 이 엄마가 널 위해 돈을 버는 거 모르니? 엄마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엄마 고마워. 아이고, 우리 딸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다 나오네. 그래, 나도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야 해. 응, 그럴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딸에게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사위가 마련한 신혼집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길어져서 결혼식 후 시간이 붕 뜨게 됐어요. 장모님, 저희 신혼집이 앞으로 4, 5개월 뒤에나 완공이 된다네요.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아서 호텔에서 지낼까 했는데 장모님 댁에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집에서? 수미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말했더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는데요. 뭐 그 말은 장모님과 같이 지내고 싶다는 대답이에요. 뭐 수미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나야 좋지. 딸이랑 사위랑 같이 지내보는 게 이번 기회 말고 또 있을 리가 없잖아. 이서방이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저도 좋아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집밥을 먹으면서 출퇴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설거지는 잘하니까 여기서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아유, 사람 참 넉살도 좋구만. 우리 딸이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아.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위와 딸은 신혼집이 완공되기 전까지 제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딸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딸 부부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잘 지냈는데 그 뒤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방 안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려 걱정되는 마음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 미안한데 그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수미, 이서방 둘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장모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언성이 높아진 것 같던데. 수미야, 싸운 거 아니니? 딸에게 되물었더니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우리 방에 왜 멋대로 들어와? 아무리 엄마 집이어도 예의는 갖춰야지. 아니, 나는 싸움이 커질까봐 말리려고. 싸운 거 아니라고.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이야. 문 닫고 나가. 그래, 뭐 미안하다. 그럼 두 사람 잘 자. 딸이 예민하게 굴어서 후다닥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딸이 자주 언성을 높이는 걸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미, 너 말 좀 해봐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밤마다 네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간섭하지 말고 밥이나 드셔. 딸이랑 대화하는 게 아직도 어렵네. 몇 달만 참아. 나도 여기서 지내는 거 별로니까. 뭐? 그래, 알았다. 딸내미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하겠냐. 내가 몇 달 동안 네 눈치를 보면서 지내마. 됐니? 쌀쌀맞게 구는 딸에게 서운해서 저도 짜증을 확 부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 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위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서방, 밥 먹고 출근하게. 사위는 등 돌린 채로 말하고 나가더군요. 제가 바빠서요. 다녀올게요. 이서방! 참나, 요즘 계속 저러네. 딸이나 사위나 내가 만만한 건가. 수미야, 밥 먹어라. 나도 안 먹어. 나갈게. 너도? 딸도 곧장 출근하더군요. 이런 날이 며칠 동안 이어져서 주말에 사위를 불러 앉혀서 말했습니다. 이서방, 아무리 장모가 무식하고 만만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매일 아침 정성으로 상을 차리는데 얼굴도 안 보고 출근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나도 식당 일 다니면서 자식들 챙기는 건데 내 마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뭐 한번 말했으니 알아듣겠지. 다 큰 성인이니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길 바라겠네. 딸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간단하게 응 하고 대답하더군요. 한동안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서 정신 차렸구나 싶었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낸 지 한 달 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언성이 커지자 잠에서 깼고 거실로 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와장창 소리가 나며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라 얼른 딸 부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창문을 깬 거야? 누가 이런 거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뭐야? 이서방, 자네 미쳤나? 말다툼한 것도 못마땅한데 이렇게 내 딸에게 겁을 줘? 저는 사위의 따귀를 세차게 날렸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내 딸 건드렸지? 수미야, 다친 데 없니? 엄마,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말라니까! 짜증나. 남편도 짜증나고 엄마도 짜증나. 나 사무실 가서 잘 테니까 비켜. 딸이 버럭하고 집을 나가길래 다시 사위의 눈을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짓 한 거야? 말해봐. 도대체 왜 창문을 깨부순 거야? 위험하게! 장모님, 제가 흥분해서 몸을 막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고 팔꿈치로 창문을 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그렇게 흥분하게 된 이유가 뭔데?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아니면 자네가 혼날 짓을 한 거야? 제가 혼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말해봐. 사소한 문제예요. 절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장모님. 사생활이니 말씀드리지 못하니 이해해 주세요. 아주 웃기고 있네. 내 딸과 다시 대화 나눠보고 자네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어. 장모님, 저희 부부 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진심이니 믿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위가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있더군요. 이 시간에 창문을 어디서 사온 거야? 저희 회사 창고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참 잘하는 짓이네. 밤에는 창문 부수고 아침엔 창문을 새로 달고 아주 잘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그날 일을 마음에 담아둔 저는 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또 왜 찾아왔느냐며 일방해가 된다고 무뚝뚝하게 나가라고 하더군요. 수미야, 내가 못난 어미일지라도 네가 문제 많은 남자랑 사는 건 눈뜨고 봐줄 수 없다.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할 거지? 그럼 저렇게 창문 깨부수고 무섭게 행동하는 남자랑 계속 살아야겠냐? 너희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며?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랑 남편은 아무 문제 없어. 사소한 말다툼하다가 실수로 창문 깨먹은 거야.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둬. 내 집에서 그날 일을 치는데 어떻게 내버려두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죽을 죄라도 지었니? 언제까지 네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눈치 보지 마.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거 내 남편이 부탁해서 머무는 거니까. 몇 달 참으면 조용히 나가줄게. 또 그렇게 무시하니? 그래, 너 잘났다. 아주 잘난 딸년이야. 여전히 딸은 저에게 조금도 예의가 없었고 무시가 깔린 말투였습니다. 사위가 만회하려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밥을 해주더군요. 그날 창문 깬 일은 진짜 잘못했다며 정식으로 다시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이 밥도 안 먹고 출근하겠다며 일찍 나왔어요. 엄마, 내 남편 몸살이라니까 잠자게 내버려둬. 나 다녀올게. 이서방이 아파? 수미야, 밥은 먹고 가야지. 엄마, 나 원래 아침 잘 안 먹어. 앞으로 아침밥 하지 마. 딸이 차갑게 말하고 나가고 사위가 걱정돼서 죽을 써서 쟁반에 담아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이서방, 안에 있나? 이서방, 죽 좀 끓여왔어. 이서방? 사위가 아파서 잠을 자는 것 같아 죽만 내려놓고 나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아유, 이서방 깼으면 대답해야지. 어서 죽 먹게나. 몸살 났다며. 그냥 두고 나가세요. 이서방, 이불 좀 잠깐 내려봐. 내가 체온기로 열 재줄게. 뭐 약을 지어올지 병원에 가야 할지 한번 보자고. 장모님, 그냥 좀 나가주세요. 배 안 고프니까 죽도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뭐? 이서방, 아무리 아파도 이러는 건 아니지? 그러지 말고 이불 좀 내려봐. 죄송한데 그냥 내버려 주세요. 제발요. 참 다들 무섭네, 무서워. 그래, 나갈 테니 혼자 누워서 쉬겠나. 죽은 놓고 갈 테니까 챙겨 먹고 감기약 사올 테니 쉬겠나. 제가 방에서 나오자 사위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말하더군요. 약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세요. 저 방에서 잘 테니까 깨우지 마시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무시하니 사위까지 개무시하는 게 진짜 화가 났습니다. 사위와 딸은 제 집에서 계속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주로 딸의 목소리가 컸고 사위는 듣는 쪽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얼른 딸 부부 방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수미야, 무슨 일이야? 문 좀 열어봐! 다시 찰싹 때리는 소리가 연신 났고 딸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딸과 사위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였어? 이서방, 내 딸 때린 거야? 손찌검한 거냐고? 장모님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다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사위의 옷을 잡아당기며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이놈아, 네가 내 딸 때린 거 맞지? 장모님 흥분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저희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집사람 얼굴 보시면 되잖아요. 사위 옷을 놓아주고 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는데 다친 곳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붓거나 빨개진 부분도 없었습니다. 수미야, 너 어디 맞은 거니? 말해봐.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가 제발. 우리 방에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들었어. 네가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너 이놈이랑 당장 헤어져라.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뭐하러 같이 살아? 혼인신고 전이니까 끝내. 그러자 딸은 발악하며 맞은 거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제 몸을 억지로 밀어서 내보내더군요. 딸이 하는 행동이 화가 나지만 지금은 딸을 지켜야 할 때이니 문을 두들기며 사위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라고 했죠. 자넨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장모님,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절대 맹세코 수미 몸에 손댄 적 없습니다. 오늘은 화가 많이 나셨으니 나가서 잘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긴 어딜 와! 그냥 네 부모님 댁에 가서 살아! 사위를 쫓아내고 딸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이틀 뒤 사위가 집에 들어왔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 딸을 화나게 만들지 않겠다고 두 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찌검한 적 없으니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찌할지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사위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혼집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모님, 신혼 아파트 완공이 됐다네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내일 방을 빼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미리 말 좀 해주지. 좀 그렇네.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아무튼 알았네. 출근하고 있다가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지. 딸과 사위는 출근했고 딸 부부방을 치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거의 다 해놔서 손볼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랍에서 딸의 병원 약이 나왔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쓰여있는 약봉투를 보니 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사위놈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정신과 약까지 먹는 건지 반드시 밝혀내고 가만두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최후의 마지막 밤이라 다짐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퇴근 시간까지 일했는데 그날 마감이 좀 늦게 끝났어요. 마음은 급해서 그런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쾅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위놈이 제 딸을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급히 달려가 후라이팬을 잡아들었고 딸 부부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 후라이팬을 휘두르려는데 막고 있던 건 딸이 아닌 사위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수미야? 너 왜 이서방을 몽둥이를 때리는 거야? 엄마는 빠져! 이 개자식아 감히 바람을 피워? 그리고 오리발까지 내미냐? 당신 오늘 내 손에 작살날 줄 알아! 딸이 다시 몽둥이를 휘두르자 사위가 악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 바람 피우지 않았어! 장모님, 저 바람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니들 부부가 왜 시끄럽나 했더니 바람이었나? 결혼식 올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질이야?
너 같은 놈은 맞아도 싸! 제가 후라이팬을 높이 들자 사위가 두 손을 들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네요. 이게 뭔데? 의처증? 조현병? 이거 정신과 진료 기록서잖아. 내 딸이 조현병이라는 거야? 장모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제가 등 돌리고 장모님이 차려준 밥상을 무시하고 출근한 이유는 집사람이 절 때려서 멍이 든 얼굴이어서 그랬어요. 아프다고 쉬던 날도 온몸을 두들겨 맞아서 들킬까봐 버릇없이 이불을 뒤집어 쓴 거라고요. 장모님, 집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병원 다니고 있는데 차도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내 딸이 조현병에 의처증? 아니야, 말도 안 돼.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장모님, 그저께 병원 가서 같이 상담하는데 수미가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소극적이고 마음을 닫고 살아온 이유, 변호사가 된 이유, 그리고 절 때린 이유를 모두 다 털어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집사람이 어릴 때 장모님이 장인한테 손찌검 당하셨다면서요. 아내는 그걸 여러 차례 보고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성장했어요. 이혼 변호사가 된 이유도 장모님이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변호사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인처럼 바람 피운다고 망상을 가지고 이렇게 절 때리는 거예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렸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수미가 다 봤단 말이야? 수미야, 네가 말해봐.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유년 시절이 힘들었던 거니? 변호사가 된 것도 나 때문이었어? 딸은 멍하니 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오열했는데 여전히 딸은 동공에 힘이 없었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답니다. 제 가슴을 스스로 치며 바보 같은 저에게 벌을 줬습니다. 장모님 탓 아니에요. 장인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난 그것도 모르고 딸이 원래 낯가리고 소심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공포심 때문이었던 거야. 내가 딸 인생을 망쳤어. 나 같은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전 오열하며 딸을 다시 안아줬고 미안하다고 수백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딸이 두 팔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 그 인간이 엄마를 괴롭혔어. 난 그걸 보고 아무것도 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엄마가 못나서 그랬던 거야. 미안하다, 수미야. 미안해. 딸과 저는 더 세게 끌어안았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오열했습니다. 저희는 밤을 꼴딱 새웠고 아침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게 됐어요. 엄마, 나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친부라는 짐승 같은 인간 때문에 조현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말했지. 다 봤다고, 충격받았다고 말했어야지. 그때는 말할 용기도 없었고 엄마한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 엄마, 그 인간이 술 먹고 손찌검하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정신과에 다녀도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래도 그 짐승을 찾아내서 해코지라도 해야겠어. 그 인간을 만나자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게다가 그 놈은 위험한 놈이야. 내가 어릴 땐 위험했을지 몰라도 난 이미 다 컸어. 든든한 남편도 있고. 꼭 그 인간을 찾아내서 복수해야겠어. 딸이 그렇게 말하자 사위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장모님, 그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나 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더 좋고요. 제가 사람 써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은 김태진, 나이는 나보다 2살 많으니까 65이네. 주민번호는 기억 안 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사람 잘 찾는 전문가들 많으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 따뜻한 국물에 밥 먹도록 하죠.
장모님, 여보, 어서 수저 들어요. 저희는 밤새워 울었더니 허기가 져서 국밥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전 남편을 한 달 만에 찾아냈어요. 장모님 찾았습니다. 내일 밤 다 같이 그리로 가서 혼을 내주자고요. 찾았다고? 어디서 뭘 하는데? 지방에서 룸사롱 관리자로 일한다네요. 참 잘 어울리는 직업이네. 그 자식이 술과 여자에 환장한 놈이니 딱 어울려. 다음날 저녁에 사위차를 타고 저희 세 사람은 멀리까지 찾아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룸사롱은 많이 낡고 오래된 곳이었어요. 발을 들이는 것조차 찜찜했죠. 사위가 앞장을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김태진을 찾는다고 했더니 홀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배가 많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전 남편이 보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당신은 내 첫 번째 마누라였지? 맞지? 날 잊지 않은 모양이네. 이야, 이게 웬일이야? 30년도 넘었지? 우리가 헤어진 지 그 정도는 됐지?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당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역시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고 지하 인생 사는구나. 이 옆에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방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야, 오랜만에 좀 맞아볼래? 북어랑 여자는 때려야 제맛이라는 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질 않네. 여기 당신 딸이 왔어. 입 조심해. 딸? 아, 맞다. 우리한테 딸이 있었지? 그 있는 시선을 돌려 제 딸을 보고 갸웃거리더군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나? 너 이름이 뭐니? 딸은 전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면 그냥 알고 싶어 하지 마.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엄마랑 내가 사과받으러 왔어. 짐승 같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한 거, 막말하고 쥐잡듯이 잡던 거, 이혼할 때 위자료 제대로 안 주고 끝낸 거 모두 사과해. 이것 봐라. 어린 기집애가 어디서 감히 애비 눈을 똑바로 보고 대들어. 야, 그때 네가 너무 어려서 손을 안 댔는데 지금은 손찌검해도 될 것 같다. 어떻게 네 애미가 처맞던 것처럼 맞아볼래? 정말 그때 모습 그대로네. 쓰레기. 이 기집애가 미쳤나? 애비한테 쓰레기라고? 니들 잘 왔다. 안 그래도 요즘 몸이 근질거렸는데 오늘 제대로 힘 좀 써야겠네. 전 남편이 몸을 풀자 딸아이가 순식간에 그 이에 뺨을 날렸습니다. 아이, 모녀가 세트로 까부니. 이거 피가 부글부글 끓는데. 좋아. 니들이 찾아와서 먼저 선빵 날렸으니 제대로 놀아보자고. 뒤에 있던 사위가 구두발로 전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더니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지금이에요. 저희 셋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전 남편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셋이 붙어 있으니 전 남편은 힘도 쓰지 못하고 엄청나게 얻어터졌답니다. 아이, 이것들이 이러려고 날 찾아온 거였어? 야, 웨이터, 어깨들 불러! 우리 가게 뒤봐주는 조폭들 부르라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멈칫했는데 딸과 사위는 멈추지 않더군요. 이에 저도 에라이 모르겠다. 제 딸에게 상처를 준 놈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자 하고 있는 힘을 다해 혼쭐을 내줬습니다. 전 남편은 거의 실신했고 그만하라고 속삭이더군요. 니들 오늘 무사히 못 나가. 우리 가게 지분을 가진 조폭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니들 살아서 나가기 힘들걸. 이 미친 양반 같으니. 당신이 버리긴 했지만 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딸은 무슨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나한테 몇 대 맞았다고 찾아와서 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냐? 그만 좀 때려라. 아파 죽겠다고. 그러자 딸아이는 더 세게 짓밟았습니다. 아이,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어. 책임져. 책임지란 말이야. 이 기집애야. 인생은 원래 다 괴로운 법이야. 그리고 네가 어릴 때 헤어졌는데 뭐 때문에 평생 괴로웠다는 거야?
당신이 엄마한테 한 짓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한두 번도 아니었지. 양아치 깡패 같은 놈아. 오늘은 네가 했던 짓 배로 돌려받을 거야. 너야말로 오늘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딸과 사위는 쉴 새 없이 두들겨 패줬고 저도 안간힘을 써서 혼내줬습니다. 잠시 후 조폭 3명이 룸사롱으로 들어와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야, 당신들 뭐야? 그만두지 못해? 저희 3사람은 전 남편을 그만 패고 뒤를 돌았습니다. 사위가 조폭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들, 여기 관리만 해주는 거야? 아니면 여기 주인이야? 그게 왜 궁금한데? 저 늑다리 지배인은 왜 저렇게 만든 거야? 얘들아, 오늘 가게 문 닫아야겠다. 미심쩍은 놈들은 확실하게 조져줘야 탈이 안 나니까 길게 시간 좀 가져보자고. 조폭 셋이 저벅저벅 걸어오자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는데 딸과 사위는 전혀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지하로 여러 남자들이 뛰어들어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주인장과 지배인 관계자들 하던 일 멈추고 이거 보세요. 불법 양주 판매 그리고 불법 도박장 운영 기타 등등 많이도 헤쳐먹었네요. 다들 협조해서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형사들이 조폭셋을 잡아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고 다른 형사들은 양주를 모두 빼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룸사롱의 끝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을 뜯어내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더군요. 이 모든 일은 변호사인 딸이 로스쿨 동기인 검사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비밀리에 캐냈답니다. 결국 전 남편은 개처럼 처맞고 수갑을 차게 됐어요. 이런 님이...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 애비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당신은 내 생물학적 친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개쓰레기 같은 존재야. 술 먹고 엄마한테 손찌검이나 하는 찌질한 양아치라고. 당신 내가 힘써서 교도소도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낼 거야. 이걸 그냥 확... 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전 남편이 소리치자 딸아이가 그놈의 얼굴에 침을 확 퇴하면서 뱉더군요. 등신 머저리 양아치 잉여 쓰레기. 교도소에서 구르고 나와도 계속 네 놈을 추적할 거야. 지옥으로 갈 때까지 복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아이씨, 이거 풀어봐. 아이 짭새들 수갑 풀어봐. 이 기집애가 내 얼굴에 침 뱉은 거 안 보여? 나 그냥은 못 가. 그러자 사위가 그놈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욱소리가 나더니 주둥이가 저절로 다치더군요. 형사들은 증거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고 룸사롱 관계자들을 모두 경찰차에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만에 전 남편에게 당한 수모와 딸의 아픈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 짐승 같은 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수미야, 너 괜찮아? 아주 괜찮은걸? 내 정신병이 다 낫는 기분이라고. 진작에 이렇게 복수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와서 아쉬울 뿐이야. 엄마, 여보, 우리 그만 이 지하에서 나가자. 숨 막힌다. 딸과 사위와 지하에서 올라와 차를 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식사를 했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과 둘이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아이 선생님, 제 딸이 의처증, 조현병, 우울증 이런 거 다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엄마 때문 아니라니까. 선생님, 저 그 짐승 같은 놈한테 복수해줬어요. 지금 기분이 날아갈 듯 좋거든요. 다시 검사해주세요. 의사는 질문지를 뽑아서 주더니 딸에게 작성하게 했고 스트레스 기계로 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로 수미 씨가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동안 혼자 참고 살아왔겠죠. 이런 사례의 환자가 적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 딸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다면 제 딸도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가족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암요. 딸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심장을 떼어줄 수도 있는 자식인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수미 씨도 어머니와의 벽을 허물고 다가가셔야 해요. 수미 씨,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엄마와의 벽은 이미 허물어졌어요. 돌아보니 제가 그동안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던 거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저 같은 딸을 옆에 두고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그래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서로에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럼 계속 노력해보면서 지내보세요. 보름 뒤에 다시 나오시고 약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딸과 정신과를 나와서 약을 지었고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식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장모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두 분을 위해 파스타 좀 만들어봤어요. 장모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간단한 걸로 식사 준비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사위가 주는 건데 당연히 좋지. 이어서 딸이 사위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기야, 고마워. 자기 덕분에 내가 이만큼 변했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야.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 분명히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기다린 거야. 아무 죄 없이 나한테 맞고 지냈는데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뭐 사랑의 힘인가 보지? 그래도 이렇게 잘 해결된 것 같아 기분은 좋네. 당신 이제 한이 좀 풀린 거 맞지? 당연하지. 자기가 그 짐승놈을 찾아주고 참교육해준 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데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풀린 기분이라니까. 그래, 잘 됐어. 당신이 좋아진 거 보니까 나도 좋아. 장모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뭐 솔직히 마음고생 좀 했지. 근데 수미가 과거에 왜 그렇게 적응을 못했는지 나에게 차갑게 대한 이유가 뭔지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돼. 그리고 사무치도록 미안하기도 하고. 장모님과 집사람이 드디어 다정해 보이네요. 저 사위로서 괜찮은 놈 맞죠? 그래,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내 딸의 치부를 다 받아주고 참아준 고마운 사람이잖아. 그래도 내 딸이 아픈 걸 미리 말해줬다라면 더 좋았을 거야. 그건 저도 잘못했네요. 아무튼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하게 됐네요. 많이 드세요. 진심으로 사위에게 감사했습니다. 만약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딸의 상태는 완전히 좋아져서 약을 대폭 줄이게 됐는데 얼마 뒤에는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됐나? 엄마는 할머니가 되고. 뭐시라? 수민이가 엄마가 된다고? 정말이야? 응, 그렇대.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대. 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엄청 기쁘고 신나. 아유, 정말 잘 됐다. 좋은 일이 겹쳐서 찾아오는가 보다. 우리 딸 고맙다. 엄마, 내가 아이 낳으면 엄마가 봐줄 수 있지? 내가? 그럼 식당 일을 관둬야 하는데. 그래, 뭐 까짓 거 관두지. 손주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냐. 좋아. 그럼 날 키우는 만큼 잘 키워줘. 더 잘 키워야지. 내가 너를 너무 또 그런다. 엄마 잘못 없다니까. 다 그 짐승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엄마는 날 위해 평생 고생하고 헌신한 거 잘 알아. 내가 쌀쌀하게 군 거는 다 잊고 지금의 모습만 기억해. 내가 엄마한테 못해준 말과 효도 앞으로 몰아서 해줄게. 참 좋다. 우리 딸이 이렇게도 밝으니 엄마 마음이 참 좋아. 딸이 10달 동안 품은 손녀가 태어나고 저는 매일 딸 부부 집으로 가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제 집에 돌아오고 있답니다. 딸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아주 잘하고 있고 사위도 사돈어른의 은퇴로 인해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은 이제 제 건강입니다.
손주를 오랫동안 보고 싶고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사는 걸 눈과 귀에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하지 않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그럴 때는 가족에게 기대고 의지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부족하면 병원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쌓아둔 응어리와 상처를 꼭 지워내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